이더리움이 정고점을 갱신한 시점부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의 대불장 시발점이었다는 거 2차와 3차 반감기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언제 갱신할 거냐? 반감기 플러스 5개월 차부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수많은 알트코인도 이더리움의 뒤를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합니다.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매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 확실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또 하루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이번 주에 엄청난 빅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반감기가 있었죠. 네, 네, 네 번째 반감기인가요, 이번에가? 맞아요. 4차 반감기입니다. 네, 반감기. 근데 구독자분들 댓글을 좀 보니까 네네. 반감기 됐는데 왜 이렇게 바로 안 오르냐? 왜 오히려 떨어지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봤습니다. 네, 그러면 반감기가 지나고 뭐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더리움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트코인은 음.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반감기가 요즘 되게 핫 이슈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반감기는 알 정도로 음, 뉴스도 많이 나오고 코인 관련 유튜버 분들은 되게 집중해서 조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반감기가 이제 반감기가 뭔지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반감기 이후에 다 올랐다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네, 뭐 반감기가 딱 되면은 뭐 요이 땅 하는 스타트처럼 뭔가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이렇게 다 보여지는데 음, 이거를 좀 반감기 지나고 나서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이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반감기 시점 이후로 어떻게 가격이 흘러갔는지 보고 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불장 그런 불장은 언제 왔었는지도 한번 이렇게 지난 차트를 통해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비트코인 차트 말고 이더리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더리움 차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 차트도 이 지원하는 거래소에 따라서 가격이 언제부터 표기되느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스탬프로 오늘은 보겠습니다. 비트스탬프라는 되게 오래된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립토라고 해가지고 크립토 인덱스라고 해서 아예 시작한 시점부터 비트코인의 첫 블록부터 거래를 지원하는 트레이딩 차트가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걸로는 어, ETH USD 티커는 ETH USD고요. ETH USD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 거래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비트스탬프를 클릭하시면 이더리움 차트 기준으로 2015년부터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차트를 다 보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임의로 좀 두 개의 포인트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차 반감기.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2016년 7월 11일 날을 이렇게 세로 줄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구분이 될 수 있게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2016년 7월 11일 날 반감기가 왔고요. 이 반감기 전에 이더리움이 고점을 갱신했었는데요. 2016년 6월 18일이네요. 그러니까 반감기 24일 전에 이더리움의 고점을 갱신했었는데요. 이 고점이 이때 당시로 21달러였습니다. 이더리움이 21달러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이 이제 반감기 이후로 이 21.5달러를 언제 돌파했는지를 봐볼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 다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네, 이때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횡보를 하면서 뭐 하락도 했다가 상승도 했다가 고점을 언제 넘냐면 반감기하고 244일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죠. 8개월 정도 뒤에 21.5달러를 돌파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2017년 3월 12일입니다. 2017년 3월 12일. 이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2017년 3월 12일 날 2차 반감기 이후에 이더리움이 전의 고점을 돌파한 날이 2017년 3월 12일입니다. 네, 이 3월 12일 날 이후에 다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있습니다. 심볼은 BTC.D입니다. BTC.D를 치시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월 12일 날 이렇게 제가 잘 보일 수 있게 세로줄을 그어놨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트로 표현한 겁니다. 이 3월 12일 전까지만 해도요. 이 비트코인의 비중은 전체 코인 시장에서 무려 94%나 됐습니다. 네, 94%나 됐지만 이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하고 나서부터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요. 2018년 1월까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94%에서 37%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의 상승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비트코인만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포트폴리오에 있을 거고 알트코인도 사람들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의 가격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에 주목해야 될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거의 트리거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 네.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하고 나서는 이렇게 좀 서서히 떨어집니다. 점유율이 서서히 떨어지지만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는 도미넌스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폭발적인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이 뒤로 갈수록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감기라는데 왜 내 코인은 안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의 상관관계를 알면은 나의 투자 시기를 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차 반감기, 그러니까 2016년 부근에만 있었던 일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가장 그러니까 3차 반감기가 2020년이었습니다. 3차 반감기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반감기랑 놀라울 정도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비슷합니다. 아까 비트코인의 반감기, 2차 반감기 하고 나서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한 시기가 한 24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3차 반감기에 얼마나 걸렸냐면요. 267일 걸렸네요. 그러니까 불과 한 30일 정도도 오차가 나지 않는 겁니다. 어, 네. 그러면 이, 이 전고점을 갱신하고 나서의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하고 나서의 다른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지난 2차 반감기 때 최고점을 돌파한 시기가 2월 2일입니다. 2021년 2월 2일.
네, 3차 반감기죠. 네, 3차 반감기의 최고점을 돌파한 시기가 2월 2일입니다. 물론 이전에 한 1월 25일 정도에 잠깐 피레침으로 뾰족해가지고 뚫은 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찍먹. 종가 기준으로 완전하게 돌파한 시기는 2월 2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2월 2일을 기억해 주세요. 2021년 2월 2일. 이때 다른 알트코인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볼에 트레이딩뷰 심볼에 토탈 3라는 심볼이 있습니다. 이 심볼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크립토 토탈 마켓 캡,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이 캔들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지수화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장은 언제 왔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 2020년 말 2021년 상반기 때 엄청난 불장이 왔었잖아요. 이때의 이 시작이 바로 뭐였는지 보면은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한 그 날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차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이더리움이 3차 반감기의 최고점을 돌파한 날이 2021년 2월 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세로선을 보시면요. 이날이 바로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갱신한 날입니다. 이 차트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이 캔들, 초록색과 빨간색 캔들은 이 토탈 3의 캔들이고요. 이 주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이더리움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3에다가 이더리움을 겹쳐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미리 상승을 하고 얼마 뒤에 이 토탈 3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전체 알트코인들의 선행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 사실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분들은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비트코인 이제 비중의 차이지 누구나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을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알트코인이 언제 오르냐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반감기니까 무조건 이제 알트코인도 오르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작이 됐던 거는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갱신한 시점부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의 대불장 시발점이었다는 거 2차와 3차 반감기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날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 최고점을 넘은 건 맞습니다. 아니지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알트도 이렇게 따라 오른다는 뜻인가요? 그쵸. 이 시기를 보면은 이더리움이 1월 1일부터 되게 높은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전체 토탈3 차트를 보면은 토탈3는 좀 횡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먼저 오르고 이 시차가 있더라고요. 한 달 뒤에서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불장이 왔던 것이죠. 근데 실제 알트 매매할 때 그러면 선행 지표로, 그러니까 지표로 삼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이더리움의 최고점 돌파 시그널을 보고 알트 매수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네,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 반감기다 또는 뭐 반감기 플러스 뭐 몇 달 차 또는 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갱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람들마다 이제 각각의 가설을 내놓잖아요. 네. 근데 어, 알트코인 하나에 집중해서 본다면은 알트코인의 가장 확실한 시그널은 이더리움의 최고점을 갱신한 시점부터 코인 불장이 지난 두 번의 반감기 동안 예외 없이 왔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언제 갱신할 거냐? 이게 또 다시 궁금증이잖아요. 네. 네.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다들 보셨겠지만 반감기 플러스 8달에서 9달 사이에 이더리움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있었으니까 올해 네네. 올해 연말쯤 돼야 이더리움이 뭐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정고점을 돌파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요. 8달이지만
본격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그 전부터 슬금슬금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기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반감기 플러스 5개월 차부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반감기 이후부터 봤을 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반감기 플러스 1개월에서 4개월 차 동안에는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고 이더리움 외 알트코인은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때도 어떤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진입을 했지만 시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경과하면서 아, 이번에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포기하게 될 때쯤부터 그게 이제 한 4, 5개월 경과한 시점이었겠죠. 예, 슬금슬금 상승을 하고 반감기 플러스 8개월이 되니까 예, 이더리움은 고점을 넘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알트코인 대불장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2차, 3차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지만 비트코인은 사실 이미 반감기 전부터 올타임 하이를 이미 넘긴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를 넘긴 이후인데도 기존의 사이클 시그널대로 반감기를 지나서 8개월이나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저도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인데 올타임 하이를 갱신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까지는 뭐 한 7개월, 8개월 이후에나 가능했던 일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잘못 판단했었던 거죠. 아, 앞당겨졌구나. 음, 그러니까 앞당겨졌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전고점 갱신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장이 온다고 계산을 해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자 되게 폭발적으로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막상 반감기가 도래하고 나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발 이슈로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하고 음, 이더리움조차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조차도 올타임 하이를 갱신을 못한 걸 보고 나서는 음, 아, 이게 앞당겨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현물 ETF 승인이라는 이슈 때문에 네. 항상 반감기 전에 조금 상승이 있었는데 그 상승이 조금 더 크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시기를 예측하는 거는 어, 조금 더, 더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8개월 차, 뭐 7개월 차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한 시그널은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갱신한 시점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하면은 더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오는 건 이더리움이 일단 올타임 하이를 넘어야 된다. 네, 올타임 하이를 넘는 게 근데 그게 뭐 당장 내일일지 6개월, 7개월 후일지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 최고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더리움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4,868달러인가? 뭐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뭐 한 600만 원 되겠죠? 그 정도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알트 투자를 좀 해도 괜찮은 시기이긴 한데 지금 선진입하면 좀 되게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바로 지난 반감기 때의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 하락폭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음, 차트를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네, 2020년 5월 11일이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였는데요. 아, 이때 뭐 큰 하락은 없었네요. 2차 반감기는 이더리움 기준으로 반감기 뒤에도 한 마이너스 3, 40%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때를 보면은 반감기 시점 기준으로는 오, 네, 그렇네요. 네, 계속 우상향을 한 모습이네요. 근데 2차 사이클 때는 사실 이더리움조차도 신생 코인이었잖아요. 1, 맞아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 3차 사이클쯤 됐을 때는 이제 이더리움의 좀 안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커뮤니티가 신뢰도가 좀 많이 쌓인 이유라서 맞아요. 이렇다 할 어마어마한 하락은 좀 없었던 게 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반감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들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반감기 시점을 역사적으로 2012년이 1차 반감기인데 2012년은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견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네, 2차랑 3차만 한번 우리가 이제 차트를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 그 시기를 한번 따라가서 직접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더 확고한 관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비트코인 차트,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토탈 3,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거 음. 네 개만 그 반감기를 기준으로 보셔도 오늘 정리한 거가 훨씬 더 깊게 와닿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제 오를지는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만약에 이더리움의 최고점,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 순간은 그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순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들 시기를 기준으로 좀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네. 근데 이번에 정리하고 보니까 음, 이번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존과 좀 다르게 흘러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 이더리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좀 페이크 같은 거에 덜 당할 수 있고 내가 흐름을 더 잘 맞게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정리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아까 차트를 보니까 이더리움이 흘러간 거랑 토탈3가 흘러간 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좀 비트코인이랑도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재밌지 음,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캔들은 쉽게 말해서 이 알트코인 움직임이라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네. 이 그러니까 주황색, 네. 빨간색하고 녹색 나온 걸 캔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주황색은 이더리움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제가 비트코인의 차트를 선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선을 올리는 방법은요. 여기 심볼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심볼 추가할 심볼 견주기라고 뜹니다. 비트코인 BTC USD하고 크립토 인덱스 요거를 올려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겹치기가 됩니다. 2020년 5월 11일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 차트고요. 주황색 선은 이더리움 차트, 그리고 이 초록색과 빨간색 캔들은 알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좀 재밌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2020년 5월 11일 날, 그러니까 반감기가 딱 시작된 시점, 그러니까 지금이랑 매우 유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작이 3차 반감기입니다. 2020년 5월 11일이고요. 이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한 게 2021년 2월 2일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한 267일 동안에 알트코인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이게 차트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게 등락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알트코인들 먼저 볼게요. 알트코인들은 한 261%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 평균. 음, 네. 비트코인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중간에 비트코인이 더 높게 상승한 구간이 있는데요. 중간에 비트코인만 한 350%까지 오른 시기가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네.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갱신한 시점부터는 전체 알트코인의 상승률과 동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볼게요.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갱신한 시점은 2차 반감기가 있고 나서 267일 날 경과했을 때인데요. 네. 이때의 움직임을 보면은 약 700%나 올랐었네요, 이더리움이. 음, 예.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파란색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황색 이더리움의 차트를 따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딱 그렇게 보이네요. 네, 주황색 그래프랑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폭발적으로 알트코인이 상승한 시점은 이 보라색 세로선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이때부터의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죠. 네. 네. 횡보를 하니까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찐 불장에선 오히려 비트코인이 횡보하는군요. 그렇죠. 네. 2016년 7월 11일 2차 반감기입니다. 2차 반감기 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흐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뒤에 너무 납작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될 때는 좀 마우스 휠을 위로 돌리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요. 2016년 7월 11일 날부터 이 주황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음. 캔들은 이더리움의 가격입니다. 오, 근데 디커플링 될 때가 좀 있었네요. 16년에는. 네. 이때 보시면요. 이게 반대로 근데 움직이나? 올해도 이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어, 이게 보면은 이 주황색 선에 여기에서 보면은 비트코인도 이게 별로 안 돼 보이지만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훨씬 이 코인의 어떤 펀더멘탈이 약해 있을 때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세요. 반감기 이후에 순간적으로 뭐 20% 넘게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플러스 70% 중간에 이제 한 6, 7개월 경과하니까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한 70%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때 네.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이때 이더리움이 네, 마이너스 44%까지 갔었습니다. 반감기 어,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감기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야. 이거는 좀 다른 추정입니다. 이건 이제 2차 반감기 때 이야기고요. 네. 어, 근데 이때도 예외 없이 적용됐던 거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갱신하고 나니까 2017년 3월 12일 날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갱신한 시점인데요. 이 갱신하고 나니까 이 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7월 11일 날 이 기준입니다. 반감기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은 여기 플러스 284%죠. 네.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엄청난 거죠. 거의 3배, 3.8배 가까이 오른 거니까. 음. 근데 이더리움은 플러스 2600%. 야, 미쳤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더 강합니다.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으면서부터는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하면 이더리움만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온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봤던 토탈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수많은 알트코인도 이더리움의 뒤를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하면은 그 뒤에부터의 상승, 이더리움의 상승은 비트코인보다 높았었다.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하면은 이더리움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투자하기에도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뭐 앞으로 미리 예측해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팔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중간에 이런 마이너스 뭐 4, 50%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을 계속 갖고 있는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뒤에 이더리움이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면은 거기서 일부 이제 비트코인의 일부를 좀 덜어가지고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비트코인을 다 빼가지고 나는 뭐 아니면 또 이런 거는 투자에서는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 5월 11일, 5월 9일이었나요? 3차 반감기 날. 네, 그날 이후로도 한번 2차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세로선, 이 노란색 세로선은 반감기로 표시를 하고요. 보라색 세로선은 이더리움의 전고점을 갱신한 날로 해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더가 전고점 넘기 전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비트가 더 강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차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 노란색 세로선이 비트코인 3차 반감기입니다. 2020년 5월 12일인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때도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어, 네, 보면은 이, 이 주황색 선이 캔들보다 조금 밑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반감기 시점 이후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갱신한 시기가 반감기 이후에 며칠인지를 봐볼게요. 네, 대략 한 26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플러스 266일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은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기 전까지 약 637%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냐면은 대략 한 310% 정도 올랐네요. 어, 네. 근데 여기서 약간 또 감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트 뒤에 보면요. 이게 지금 2020년 5월이거든요. 네, 근데 2020년 3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 나스닥이든 주식이든 모든 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폭락 뒤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300%, 600% 오를 거냐? 그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5월 12일부터로 봤으면 코로나 회복하고 난 다음에 반감기 온 거 아닌가요? 한번 제가 차트를 뒤로 당겨 보겠습니다. 차트를 뒤로 당겨 보면은 완전히 회복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2020년 한 3월 정도 가격에서 반감기가 시작이 됐어요. 2월에 최고점이었는데요.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2월에 가격이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하락을 크게 해서 3월 11일 가격부터 출발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3차 반감기,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의 차이가 뭔지도 또 재미있는데요. 2차 반감기는 반감기 이후에도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중간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3차 반감기는 없었습니다. 오, 예, 3차 반감기는 반감기 땡 하자마자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올랐냐의 정도의 차이지 큰 음. 하락이 없었습니다. 반감기 시점 이후부터는. 그럼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할 것 네. 같은데. 근데 이번 사이클은 너무 어려운 게 비트코인이 좀 되게 먼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쵸. 네. 많이 올랐고 또 그러면은 조정을 안 받았냐? 조정을 안 받았다면은 조정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한 달 반 정도부터 좀 큰 하락을 했었잖아요. 저희 네. 알트코인들 보면은 불과 뭐 며칠 전만 해도. 네. 막 네, 어떤 알트코인들은 뭐 3토막이 났더라고요. 반토막을 넘어서 3토막이 났는데 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측을 해본다는 게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올라 있었거든요. 2차든 장기는 3차든. 몇 달을 말하는 걸까요? 장기라고 하면은 코인에서 장기는 저는 한 1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플러스 1년 차를 보면은 반감기 때보다 항상 올라 있었어요. 네, 예, 반감기 시점과 비교했을 때 1년 차를 보면 항상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저점을 들어가려는 욕심 때문에 자꾸 얼마까지 하락했는지를 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매도하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이게 너무 막 저점에서 들어가려는 욕심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1년 뒤 또는 1년 반 뒤를 예측해 보면 지금보다 올라 있을 거라고 베팅한다고 하면은 네, 중간중간 큰 하락이 올 때마다 분할해 가지고 매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의 차이점을 보면요. 네, 이 코인의 펀더멘탈이 강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하락률이 적어져요, 점점. 그리고 그쵸. 상승률은 그러니까 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반감기 그래서 이후로요? 네, 네, 반감기 이후로요. 그 2차 반감기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중간에 아까 보셨겠지만 한 20%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3차 반감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20% 하락하면 들어가야지 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3차 음. 반감기처럼 슬금슬금슬금 오르다가 이후에 이제 계속 상승을 해버리는 그림이 나오면은 나는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이게 반감기에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지나서 이렇게 뭐 올타임 하이를 찍잖아요. 네, 최고점을 찍고 뭐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네, 하락장 때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반감기 때 가격까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성질도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감기 때 가격이 대략 한 뭐 9천만 원대 정도 됐었는데 달러 기준으로 뭐 한 6만 한 2천, 3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 가격이 내년에 뭐 언젠가 최고점을 찍겠죠. 그 최고점 네네. 찍고 이게 하락장이 아무리 깊게 와도 6만 3천 밑으로 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앞날의 이런 경제 상황이랑 이런 예측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보지만 네, 저는 차트를 되게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네, 이 차트에는 사람의 어떤 본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앞서 3번 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네 번째 때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번에는 그때랑 상황이 다르지 않냐. 또는 지금은 다르다. 네, 이번엔 이번엔 다를 다르다. 거다. 네, 아, 물론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말이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음, 앞서 3번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번째 때도 그게 반복된다라는 쪽에 베팅하는 것과 네, 이번엔 다르다에 베팅하는 걸 할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반복된다 쪽이 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반감기가 지나면 이 반감기 고점을 찍고 아무리 조정이 와도 그 반감기 전으로 가격이 돌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코인은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뭐 어떤 뭐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해도 그런 코인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네. 비트코인은 앞선 3번의 사이클과 똑같이 반복돼서 고점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조정이 와도 지금 가격 이하로는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면, 이제까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더리움 최고점 도달하는 데까지 대략 한 뭐 한 7개월, 8개월, 9개월 뭐 요 정도 걸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 또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시기까지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갱신한다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200일 넘게 걸릴 것 같냐, 아니면 빨리 올 것 같냐. 아, 중간에 이제 이더리움 지금 현물 ETF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물론 네,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네, 네, 그런 이슈가 만약에 이제 ETF가 통과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앞당겨질 수 있겠지만 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2차 사이클 때는 그 시간에 비트코인은 오르고 이더리움은 좀 떨어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 3차 사이클 때는 둘이 좀 같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그럼 이번에 4차 사이클 때는 4차 반감기 이후로는 둘이 같이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비트는 오르지만 이더는 좀 빠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저 개인적으로는 네. 3차처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2차 사이클 때는 이더리움이 너무 좀 꼬맹이고 신뢰가 없어서 막 많이 흔들린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3차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과의 펀더멘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고 그러니까 총 채굴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래의 보편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뭐 네. 디파이라거나 뭐 아니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그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더리움 체인 안에 있는 여러 코인들을 말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항상 계속 커지고 있어요. 뭐 NFT도 그렇고 이번에 RWA도 네, 그랬죠. 블랙록에서 네. RWA 이더리움에 사니까. 네. 근데 이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인 이 생태계 이것도 단기간에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3차 때 2차처럼 큰 하락이 없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3차 때 이더리움이 계속 우상향했던 건.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4차까지 왔는데 지금은 3차보다 생태계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변하지 않는 1등이었던 것처럼 저는 2등인 이더리움도 2등의 자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20년, 30년 지나면 사실 모르죠. 네. 그쵸. 2, 하지만 30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소한 이번에 뭐 4차 사이클, 4차 반감기 이후 사이클에서는 네. 아마도 2등을 뺏기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등을 만약에 뺏긴다면 솔라나 정도 되는데 사실 요즘에 솔라나가 좀 많이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네트워크 문제가 값싸고 빠르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솔라나도 그렇고 항상 보면 예전에부터 끊이지 않는 논쟁이 이더리움 킬러라는 호칭이었는데요. 네, 다들 네. 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자리를 뺏기지 않은 것처럼 2등이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저도 솔라나를 되게 주목해서 많이 봤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과거 이제 FTX에서 갖고 있는 락업이 되어 있긴 한데 네, 한 네, 5년 락업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떤 특정 단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4차 반감기도 2등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질문을 좀 바꿔서 네네. 1등 비트코인, 2등 이더리움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저도 거긴 동의하거든요. 네네. 3등 싸움이 저는 되게 치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테더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투자용이 그쵸. 아니니까 테더를 제끼고, 그러니까 BNB나 바이낸스 코인이나 솔라나랑 뭐 리플, 에이다 뭐 요런 애들이 경쟁 구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걔네들 중에서는 네, 올해 최고점 기준으로 3등 자리를 차지할 녀석이 어떤 녀석이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BNB라고 생각합니다. 오, BNB. 그러니까 현재 BNB잖아요. 앞으로도 BNB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보면 네, 그 거래소들이 그 시기에 맞게 좀 흥했던 거래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17년에는 지금의 바이낸스의 지위에 있는 거래소는 그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의 차트를 보고 한 1, 2분 약간의 텀이 있었거든요. 업비트가. 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차트를 보고 업비트 단타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그 아, 비트파이넥스가 가격을 주도했었습니다. 야, 저 그때는 되게 꿀이었네요. 네, 그때 되게 많은 그 시장의 허점들이 많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음,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이제 비트파이넥스가 2017년, 2018년 동안에 되게 메인 거래소로서 역할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한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9년, 2020년 정도 되니까 바이낸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전 세계 1위 거래소를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도 되게 많은 거래소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뭐 비트겟, OKX, 후오비 되게 많은 거래소들이 등장했음에도 지금 한 4년 동안 1등 거래소의 지위를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바이낸스가 거래소 운영할 때 거래소에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뭐 다운이 된다던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되게 파격적으로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아. 예, 운영을 정말 잘하는 것도 있고요. 유저 친화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코인들을 상장을 이렇게 쉬지 않고 잘합니다. 음. 또 그리고 선물 거래 같은 경우도 이건 또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뭐 루나라든가 어떤 뭐 테라라든가 이런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은 그걸 또 선물 상장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모든 유저들의 유동성을 다 빨아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완전히 차가운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점에서 거래소 운영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붓다빔 때 사실 바이낸스가 거래소 다운됐었잖아요, 서버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은 1도 안 해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제 좀 거래소가 커지니까 약간 예전처럼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메인 거래소의 장점은 이 호가창이 되게 두텁다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이런 또 시대가 많은 사람들은 내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곳들에서 거래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도 약간 양극화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거래소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업비트가 맞아요. 독점하는 체제고. 맞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행보를 보면은 뭐 2위, 3위, 4위 거래소들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위협할 만큼 경쟁력이 있냐를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뭐 코인 거래 지원하는 풀이라든가 이런 호가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1위와 2위를 격차를 더 벌리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네. 거래소 여기로 조금 빠졌는데 근데 바이낸스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코인이 BNB라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솔라나하고 바이낸스가 저는 올해 좀 많이 경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솔라나는 전혀 거래소 코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솔라나 거래소 코인이면 아 맞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성격이 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NB가 솔라나보다 더 유망한 이유는 뭘까요? 뭐 이제 이건 개인적인 편향일 수도 있는데 저도 솔라나를 사실 FTX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아 이건 진짜 이더리움 킬러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네, 이더리움의 단점을 다 보완한 체제니까요. 네, 되게 빠르고 또 어느 정도 그때도 되게 솔라나가 NFT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수수료도 전송 수수료도 워낙 싸고 그래서 되게 이상적이다 생각했었는데 아 FTX 마이너스 한 95%까지 가는 걸 보고 저도 그 하락하는 중간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좋게 봤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마이너스 95%까지 가는 걸 보고 나서는 이게 진짜 펀더멘탈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유망하다면은 저는 그런 하락은 나오면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코인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되게 이런 안 좋은 시기에는 뭐 마이너스 70% 80%까지 빠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솔라나는 그 시기와 되게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는 걸 보고 아 조금 얘도 그냥 알트코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더리움도 초창기에 2018년에 마이너스 95%, 96% 빠졌잖아요. 뭐 솔라나도 맞아요. 초창기였으니까. 네네. 네. 그걸로 그래서 마이너스 95% 빠졌기 때문에 별로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더리움의 초기라고 대입을 해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던 FTX의 그런 좀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좀 편향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실망이 컸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네. 고아잖아요, 고아. 솔라나는 네. 고아잖아요. 부모 없는 네. 자식이 사실 $210까지 간 거는 저는
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10달러면 그럼 30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이게 뭐 한 1년 반 정도 됐나? 1년 반 만에 30배가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저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뭐 사실 BNB는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더와 솔라나를 보면은 서로 이렇게 좀 상승폭과 하락폭이 서로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음, 걸 보면서 아, 재밌다. 이게 음, 뭐 또 진짜 이더리움하고 견줄 수 있는 코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 항상 반감기 뒤에를 보면은 이 코인의 시가총액 변동은 와 진짜 이 주식 시장과 다르게 막 10위 밖에 있는 애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뭐 100위 밖에 있는 애가 갑자기 10위권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 그래서 분석이 안 돼서. 네. 맞아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떤 뭐 미래의 트렌드나 어떤 산업이랑 엮여가지고 신생 코인이 나타나가지고 좀 파격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내놓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전혀 다른 코인이 2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함없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입지는 이제는 그러니까 금에 비유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 금이 이 현물 ETF 통과되고 나서부터 그 금의 입지를 위협하지 아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게 네. 없었던 것처럼 네. 비트코인의 그 가치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2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더리움이 변함없을 거라고 보지만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은 과연 이더리움이 2위를 지킬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확신이 비트코인만큼의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크립토 윈터에 이더리움은 한 개도 들고 가고 싶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감내하고 가져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지면 좀 더 사면 되니까. 그런 지위까지는 비트코인밖에 없는 것 같고. 하지만 3위 싸움, 2위 뭐 2위까지도 이더리움 인정하고 3위 싸움은 좀 흥미로운 거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요즘에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메이저 알트 중에 TON 톤이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TON. 네. 텔레그램이 코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사실 상당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인이 텔레 덕에 컸고 텔레가 코인 덕에 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텔레그램에서 만든 코인이라 그런지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한10 안에 들지 않나요? 톤 어, 코인이? 한번 네, 톤 코인의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얘기하는 톤, TON은요, 업비트에 떠 있는 TON이랑 다른 코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티커를 좀 다르게 하지. 네. 헷갈리게. 지금 제가 잠깐 코인마켓캡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네, TON 치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톤 네. 코인이 있고요. 음. 토카막이 있는데 업비트에 있는 건 토카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톤코인, 그러니까 네, 9위를 차지하고 있는 톤코인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티커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은 티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또 심지어 하나 더 있습니다. 4천 몇 위짜리 96. 잡코인이 네.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잘 그럼 보셔야 되는데 업비트에는 텔레그램 톤코인은 그러면 상장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업비트의 토카막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토카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톤 KRW 하면 안 나오나? TON KRW 하면은 나옵니다. 업비트. 이게 토카막이고 네. 업비트에는 텔레그램 코인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금 보는 거는 업비트 톤이 아닙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 상장돼 있을까요? 이 항상 헷갈리면은요. 코인마켓캡에서 보신 다음에 이 네. 시총 9위 톤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OKX 정도가 제일 좀 메인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OKX네요. 네. 네네. 그리고 바이낸스에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음, 향후에 이 정도 코인이면 저는 바이낸스도 상장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OKX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좀 보죠. TON USDT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오른쪽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OKX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OKX에는 2022년 4월 29일 날 상장을 했고요. 꽤 삼각수령 됐네요, 한번 그래도.
네, 근데 얘는 좀 조정을 덜 받았네요, 확실히. 음, 예, 최근에 큰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금 그냥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데들 다 조정받고 있는데 지 혼자 엄청 오르네요. 얄미워 아, 보이네. 여기 보면은 이 매물대 자리에 이제 최근에 한번 크게 조정받을 때 여기 매물대 자리에 닿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음, 근데 보통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보통 더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되게 버티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긴 한데 그것도 그렇다고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 게 이렇게 윗꼬리 달자마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 꽂은 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드리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가 올해 2월부터 2월 말부터네요. 네. 그래서 저라면은 이런 매물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뭐 어떤 자료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 톤 코인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고 내가 매수에 확신이 있다면은 이렇게 좀 크게 매물 때마다 분할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 이 정도쯤까지 해가지고 맞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더리움이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안 사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보면은 알트코인 투자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매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그래서 좀 기다려 네.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기다리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이 정말 극악무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굳이 위험을 안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더리움 확실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나서 그때부터 매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트로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엄청 축소한 상태입니다.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바가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고요. 똑같이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4월 20일. 네. 그러니까 차트에서는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프랙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랙탈. 네. 그러니까 용어는 뭐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이 프랙탈이 뭐냐면은 이 과거의 흐름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야 뭐 이런 예측이거든요. 네. 예. 근데 놀랍게도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서는 이 프랙탈이 정말 잘 맞아떨어져요. 음, 비트코인의 1차, 2차, 3차 반감기를 보면은 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네. 어제 바로 4차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는데요. 저는 이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어떤 큰 하락 없이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우상향을 했는데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코인에서 기대하는 상승은 한 10%, 20% 이상이죠. 네. 그 상승이 언제 왔는지를 보면은 비트코인 반감기 하고 나서 5개월 차 정도부터 왔습니다. 5개월. 음, 그러니까 한 1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제가 이제 뭐 임의로 그냥 예상을 해보면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음, 오른다고 해도 이게 좀 조정을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게 한 4개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이후에 5개월 차, 6개월 차는 이때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더리움의 정고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네. 한 4,900달러 정도 부근입니다. 그러면 5개월 차부터 6개월 차 동안에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고 부근에 도달하는 것이죠. 6개월 차까지. 네. 그 다음에 한 7개월 또는 8개월 동안 이후부터는 반감기 이후에 정고점을 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고점을 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폭발적인 상승,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을 네, 이런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때 알트코인도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반복된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게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홍콩에서
뭐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5월 달부터는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가 현물 ETF가 이렇게 거래되는 건 저는 좀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차트 과거가 그대로 반영이 될까요?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저도 뉴스를 보고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당시에도 딱 되고 나서 한 달 동안에는 좀 조정을 살짝 받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 한 달 만에 그게 반영이 돼서 엄청나게 상승한 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제가 이렇게 이런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보면은 호재가 반영되는 거, 특히 코인 쪽에서 호재가 반영되는 거는 되게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대표적인 예인데 사람들이 뭔가 뭐 블랙락이 들어왔다 또는 반감기가 시작됐다 하면은 한 세 달, 네 달 정도는 그 기대감을 꺾는 시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예, 네. 개미들이 조금 포기하게 만들고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한 세네 달 정도 그리고 한 다섯 달 정도부터는 이제 그제서야 뭔가 호재가 반영이 되고 좋은 뉴스가 반영이 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세 달 정도까지는 물론 엄청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자금이 들어오는 사건들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 기대에 충족되는 상승은 약간 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네.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점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시기가 한 네다섯 달 이후 네. 4월 20일부터 네다섯 달 이후니까 한 9월 정도죠. 네. 가을쯤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부터 분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4, 5개월 이후부터는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 꼭 집중해서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항상 대세 코인 불장이 왔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을 투자 안 할 거라고 알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해도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비트코인 차트도 물론 지표가 되니까 잘 봐야 되지만, 네. 진짜 찐불장은 이더리움 전고점 돌파부터 나오니까 네.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뭐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고요. 지난 두 번이 항상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항상 2020년도 저도 기억을 합니다. 2020년도 지난 반감기랑 다르다. 음, 그때는 예시 데이터가 지금보다 더 부족한 한 상황이었잖아요. 번밖에, 네, 12년은 사실 의미 없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트레이딩 뷰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했습니다. 이번엔 음, 다르다. 이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같냐. 근데 똑같이 반복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인은 추세가 진짜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가 붙으면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호재는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가격 가격 상 상승이 상승을 계속 불러오르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러다 맞아요. 버블이 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퓨 하고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되게 무서운 거긴 한데 음. 이더리움을 잘 주시하면서 코인 불장을 좀 가늠해 보면 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님. 네, 저는 우리가 지금 차트를 같은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차트 공부의 최대 장점은 지난 시점을 예측이 아닌 가격의 흐름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차트라는 게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 마침 반감기잖아요. 4월 네, 20일. 바로 네. 어제였는데. 그럼 지난번과 지지난번의 반감기에 오늘 알려드린 네 개 차트만 보셔도 개인적으로 음, 관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모 내기였죠? 비트코인 차트, 네, 이더리움 차트, 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네. 그리고 토탈 3 차트입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에 선행을 하고요. 이더리움은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토탈 3 차트에 선행을 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은 네.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더리움을 투자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이 오르는 걸 보고 알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네.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네, 이게 부동산에 비유하면은 서울 움직임을 계속 면밀히 보다가 네. 수도권 투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